아라벨라 페어팩슨 여사는 애쉬포드 저택 무도회장 입구에 서서 마치 해를 따르는 꽃들처럼 300쌍의 눈이 자신에게 쏠리는 무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온기가 없었고 대리석 바닥을 소용돌이치며 수놓은 파스텔 톤의 모슬린과 보석 색상에 세틴의 바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녀의 검은 실크 상복으로 인해 날카로워진 호기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오늘 밤 오고 싶지 않았다. 이모에게 간청하며 관찰의 두려움 없이 심장 아래에서 자라나는 비밀을 어루만질 수 있는 조용한 방의 안식처에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조지아나 틸니 여사는 숨어 지내는 것이 추측을 부채질할 뿐이라며 고집을 부렸고, 그래서 그녀는 지금 여기 서 있었다. 장갑 낀 손을 무의식적인 보호의 몸짓으로 아직 평평한 아랫배에 잠시 올려놓았다가 이내 억지로 손을 내리고 런던 사교계 시즌의 절정인 화려한 과잉의 궁전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무도회장은 수정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으로 타오르듯 빛났고 그 빛은 너무나 잘 닦여 무용수들을 고요한 연못처럼 비추는 바닥 위로 무지갯빛 프리즘을 던졌다. 모든 처마 장식과 몰딩에는 금박이 번쩍이며 트럼펫 소리처럼 요란하게 애쉬포드 가문의 불을 과시했다. 6월의 더위는 정원으로 향하는 프랑스식 문들이 활짝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숨 막히게 만들었고, 온실 장미 향기와 값비싼 향수, 샴페인의 달콤한 기포 소리, 그리고 촛대에 꽂힌 수백 개의 촛불이 타는 왁스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아라벨라는 조용한 위엄을 지키며 군중 속을 헤쳐나갔고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받으며 마치 드레스 자락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는 속삭임을 느꼈다. 그들이 자신의 상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쏜버리 공작의 죽음 이후 너무 빨리 이곳에 나타난 것을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알기만 했다면, 그들이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녀가 단지 먼 지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을 3개월 전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그의 가족이 결혼을 반대했을 때 비밀리에 결혼했던 그 남자를, 죽음이 2주 전에 그를 데려가기 전까지 예상치 못한 석 달의 기쁨을 안겨준 그 남자를 애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참지 못하고 다시 아랫배를 만지며 방금 막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이를 생각했다. 쏜버리 공작가의 적법한 상속인이자 아버지를 결코 알지 못하겠지만 아라벨라가 결혼의 진실을 밝힐 용기만 낸다면 그의 이름과 자귀를 물려받을 아들 또는 딸을. 에드먼드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약속하게 했다. 가족들이 그의 죽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의 결혼 사실까지 발견하는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녀에게 준비할 시간을 줌으로써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소원을 존중했고, 이제 그녀는 검은 실크를 입고 여기에 서 있는 동안 사교계는 속삭이고 궁금해하며 그녀가 바로 쏜버리 공작 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서 몇 시에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매혹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도회장 건너편, 샴페인이 물처럼 흐르고 하인들이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이는 닭과 테이블 근처에서 세바스찬 웬트워스는 손에 잔을 꽉 쥔 채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군중 속을 우아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우아함은 그의 턱을 긴장시키고 손가락이 섬세한 크리스털 잔을 부서질 듯 꽉 쥐게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검은 머리카락과 회색 눈, 그리고 어떤 문장보다도 선명하게 그의 혈통을 증명하는 강인한 웬트워스 가문의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그 얼굴과 함께 왔어야 할 적법성은 전혀 갖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가 결혼 반지를 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이복동생 헨리가 상속받게 될 자귀나 인정,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세바스찬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북부 영지를 관리하며 지난 한 해를 보낸 후 사흘 전에야 런던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위해 왔다가
모든 밭과 소작농, 그리고 그가 내리는 모든 수익성 있는 결정이 자신이 공장령을 관리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상속받을 자격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노선벌랜드로 돌아갈 수 없어서 머물고 있었다. 그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결코 그의 이름을 줄 수 없었던 남자, 당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중요한 방식으로는 당신을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남자, 유언장에 후한 유산을 남겼지만 당신의 출생에서 사생아라는 오명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남자를 사랑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값비싼 상복을 입은 저 여인이 무도회장을 미끄러지듯 가로지르는 것을 보며 세바스찬은 주전자 속의 증기처럼 가슴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개인 서류에서 그녀의 이름을 본 후 조사를 했고 에드먼드가 죽기 몇 달 전 그녀가 런던 타운하우스를 여러 번 방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재산을 노리는 사냥꾼이었고 외로운 임종을 앞둔 남자의 동정심에 대한 필요를 이용한 사기꾼이었으며 예쁜 얼굴과 거짓 동정을 대가로 그에게서 선물과 약속을 받아냈을 것이고 부채 뒤에서 늙은 남자가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는 것을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비웃었을 것이 틀림없었다. 세바스찬이 마시는 샴페인이 목구멍을 태웠고 거품은 날카롭고 썼다. 그는 아버지가 항상 아름다운 얼굴에 약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의 첫 아내가 그를 신나게 놀려먹었던 미인이었다는 것을, 심지어 마지막 몇 달 동안에도 에드먼드 웬트워스는 교활한 계집애가 자기 손가락 하나로 자신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둘 만큼 어리석었다는 것을. 세바스찬은 근처의 하인이 놀랄 만큼 세게 잔을 내려놓았고 더 나은 생각을 하기 전에 그의 이성적인 마음이 인내나 조사 혹은 기본적인 예의조차 권고하기 전에 그는 그의 분노를 나침반 삼아 그의 씁쓸함을 길잡이 삼아 무도회장 바닥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군중은 상어가 물속의 피 냄새를 맡듯 드라마를 감지하고 그의 앞에서 갈라졌고 그가 아라벨라 페어팩스에게 다다랐을 때쯤에는 전체 회중이 스캔들을 예감하는 그 특유의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자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고 침착했다. 순간 그는 거의 주춤할 뻔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웠고 맑은 회색 눈과 지금은 엄숙했지만 미소 짓기 위해 만들어진 입술을 가졌으며 그녀의 몸가짐에는 연기가 아닌 진정한 슬픔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때 그는 아버지의 외로운 마지막 몇 달을 기억했고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는 동안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기억했고 에드먼드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했고 그의 분노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굳어졌다. 말해보시오, 페어팩스 양, 세바스찬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무도회장 전체의 완벽한 명료함으로 울려 퍼져 광대한 공간의 모든 구석까지 전달되었다. 당신의 동행의 대가는 무엇이었소? 평화롭게 남겨졌어야 할 죽어가는 노인에게서 어떤 싸구려 장신구들을 구슬려 냈소?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그녀의 입이 말하려는 듯 열리는 것을, 그녀의 눈이 충격과 그가 그녀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알아본 듯한 무언가로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신,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결코. 하지만 세바스찬은 이미 듣는 것을 넘어섰고 이미 자신의 버전의 사건을 구성하고 수개월의 원망으로 매끄럽게 다듬었을 때 진실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을 넘어섰다. 나는 완벽하게 이해하오.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28회 동안 쌓아온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당신 같은 여자들은 독수리처럼 내 아버지 같은 남자들 주위를 맴돌지. 당신의 방문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소? 대가를 치를 일이 없을 거라고? 이제 무도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오케스트라는 악구 중간에 멈췄으며 부채들은 펄럭이는 중간에 얼어붙었고 300명의 사교계 인사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평판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군중 속 누군가 마른 사과 같은 얼굴과 뱀 같은 혀를 가진 나이든 부인이 모든 단어에서 거짓 동정을 뚝뚝 흘리며 침묵 속으로 말했다. 가엾은 아가씨, 마침내 들켰군. 그리고 뒤따른 중얼거림은 벌떼가 들끓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조지아나 틸리 여사는 분노와 경악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 권위 있게 세바스터란의 이름을 불렀다. 세바스터 웬트워스, 당장 멈추시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오. 하지만 세바스터는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길을 막았고 그의 몸은 아라벨라와 그녀의 유일한 변호인 사이의 벽이 되었다. 나는 충분히 아오. 그는 이제 조용해졌지만 부드러움 때문에 덜 악랄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가 마지막 날에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남자를 조종했다는 것을 아오. 나는 그녀가 그의 외로움과 약점을 이용했다는 것을 아오.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사회는 그녀를 그녀의 진짜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오. 아라벨라는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한 손은 갇힌 새처럼 맥박이 뛰는 목에 대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무의식적으로 에드먼드의 아이가 안전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쉬고 있는 아랫배로 움직였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고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고 자신이 에드먼드의 정부가 아니라 아내였으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으며 손버리 가문의 적법한 상속인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에드먼드의 얼굴을 한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모든 기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밝고 반짝이는 무도회장은 콜로세움으로 변했고 값비싼 옷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들은 피에 스포츠의 굶주린 관중이 되었으며 그녀는 그들의 오락을 위해 바쳐진 재물이었다. 그리고 그녀 주위에서 속삭임은 가시처럼 자라나 그녀의 평판과 미래, 그리고 아이의 상속권을 휘감았다. 그리고 그녀는 끔찍한 확신과 함께 알았다. 지금 그녀가 어떤 진실을 말하든, 언젠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든, 이 순간은 영원히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고, 이 비난은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을 더럽힐 것이며, 책임이 있는 남자는 에드먼드의 것과 똑같은 색조의 눈에 의로운 분노를 불태우며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릎이 꺾이고 시야 가장자리로 어둠이 새우며들고 아주 멀리서 이모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녀를 두렵게 하는 깊은 감정으로 그를 증오했다. 아라벨라는 이미 꿰뚫린 갑옷처럼 남은 존엄성을 두르고 애쉬포드 무도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허리를 감싼 이모의 강한 팔만이 화려한 추락을 목격한 만족감에 눈을 빛내며 과장된 동정심으로 길을 터주는 열광적인 군중을 헤쳐나갈 때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마차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흐느낌이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너무나 날것이고 부서져서 조지아나 틸리 여사는 조카딸을 어깨에 기대어 그녀가 산산조각 나는 동안 안아주었다. 마차는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황금빛 창문과 음악, 그리고 악의적인 속삭임으로부터 그들을 멀리 데려갔다. 아라벨라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절망으로 울었고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평정심은 밀물 앞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양손으로 에드먼드의 아이가 안전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쉬고 있는 아랫배를 눌렀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파괴된 평판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적법한데도 사생아라 불릴 것이며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으로 불리지 않고는 진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거부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지아나 여사는 조카딸과 상의 없이 결정을 내렸다. 운전사에게 아라벨라의 계모인 헨리에타 여사가 거주하는 페어팩스 저택이 아닌 자신의 메이페어 타운하우스로 가라고 지시했다. 그 차가운 여자는 아라벨라에게 경멸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준 적이 없었고 이제 스캔들이 그녀를 그렇게 추한 색깔로 칠했으니 분명 그녀를 외면할 것이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조지아나는 조카딸이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돕고 계단을 올라 부드러운 파란색과 크림색으로 장식된 빌린 침실로 안내했다. 그 방은 평화로웠어야 했지만 아라벨라가 오후의 햇살을 막기 위해 커튼을 치고 이제는 수의처럼 느껴지는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채 침대 위로 쓰러졌을 때 무덤처럼 느껴졌다. 사흘이 슬픔과 충격의 안개 속에서 흘러갔다. 그 사흘 동안 아라벨라는 어두운 방에 누워 한 손을 항상 아직 평평한 아랫배에 올려놓고 바깥 세상의 잔인함에 대한 부적처럼 여겼다. 그녀는 이모가 가져다준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잠옷에서 갈아입거나 머리를 빗거나 런던 사교계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세바스찬 루터 웬트워스가 자신을 파괴했던 순간을 되새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힘을 낼 수 없었다. 조지아나 여사는 침대 옆에서 밤샘을 하며 아라벨라가 귀에 울리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부드러운 격려의 말을 건넸고 손대지 않아 차갑게 식은 차와 접시 위에서 딱딱해진 토스트를 가져왔다. 그녀는 조카딸을 점점 더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굴욕감 이상이었고 방치하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종류의 절망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아라벨라는 마침내 텅 빈 우물처럼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한 짓 때문에 내 아이는 사생아라 불릴 거예요. 공작가의 적법한 상속이니 진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생아라는 낙인이 찍히겠죠. 그 말은 고백과 저주가 뒤섞인 채 허공에 맴돌았다. 조지아나 여사는 몸을 앞으로 숙여 그녀의 유능한 손으로 아라벨라의 차가운 손가락을 굳게 잡고 말했다. 얘야, 모든 것을 말해다오. 모든 진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말해봐. 그래서 아라벨라는 너무 오랫동안 막혀있던 이야기가 홍수처럼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게 했다. 그녀는 에드먼드 웬트워스를 그의 죽음 6개월 전에 작은 모임에서 만난 이야기. 병으로 쇠약해진 노인을 예상했지만 대신 날카로운 재치와 친절한 눈을 가진 자신을 예쁜 장식품이 아닌 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우정은 공원 산책과 오후의 티타임, 그리고 시에서 정치, 세상에 의해 오해받는 특이한 외로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화를 통해 깊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과 겸손한 희망으로 제안된 에드먼드의 청혼 이야기. 그가 젊은 여자를 죽어가는 남자에게 묶어두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보호를 그녀에게 주고 싶었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녀가 안정되고 안전하게 자리 잡는 것을 보고 싶었으며 그 이상으로 비록 잠시뿐일지라도 그녀를 아내라고 부르는 기쁨을 알고 싶었다고 말한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목사와 2명의 증인만이 참석한 작은 교회에서의 비밀 결혼 이야기. 에드먼드가 그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가족들이 충격이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의 죽음 이후에 발표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한 이야기. 비밀이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그녀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원을 존중해달라고 약속하게 한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2주 전 그의 죽음 이야기, 그가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손을 잡고 있었던 이야기, 공개적으로 그를 애도할 인정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뒤에 서 있었던 장례식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목이 메어 며칠 전에야 임신 사실을 발견한 이야기. 에드먼드의 아이가 희망과 연속성을 의미했지만 또한 취약성과 위험을 의미했기 때문에 기쁨과 공포가 똑같이 그녀를 채웠던 이야기를 했다. 에드먼드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약속하게 했어요. 아라벨라는 창백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가족을 아끼고 싶었고 전환이 부드럽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의 소원을 존중했고 이제 그 대가로 파괴되었어요. 제가 재산을 노리는 사냥꾼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아들에게 파괴당했어요. 저는 사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인데 말이에요. 조지아나 여사는
30년 동안 사교계의 위험한 물살을 헤쳐온 여인의 침착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일어나 필기용 책상으로 가서 재빨리 메모를 썼고 1시간 안에 에드먼드의 변호사인 토마스 대쉬우드 씨가 그녀의 개인 서재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책으로 가득 찬 목재 패널 방이었고 가죽 장정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이상한 종류의 위안을 주었다. 대쉬우드 씨는 인간 본성의 최고와 최악을 모두 목격한 세월로 인해 주름진 친절한 얼굴을 한 노인이었고 그가 책상 위에 놓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손은 나이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아라벨라는 알 수 없었지만 약간 떨렸다. 그는 이 소환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아라벨라 여사님이 공자께서 그의 보호에 맡긴 자료들이 필요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움직임으로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내 광택나는 목재 표면 위에 펼쳤다. 거기에는 공식적이고 법적이며 모든 적절한 인장이 찍힌 결혼 증명서가 있었고 에드먼드의 대담한 필체로 쓴 편지들이 있었고 의식을 집전한 목사가 서명한 증인 진술서가 있었고 대쉬우드 씨가 마치 방적 유리로 만든 것처럼 다룬 에드먼드의 필체로 아라벨라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다. 나 손버리 공작 에드먼드 웬트워스는 건전한 정신과 명확한 목적으로 1847년 3월 15일 아라벨라 페어팩스 여사와 법적으로 혼인하였음을 알리는 바이다. 대쉬우드 씨가 손에 떨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이 결합은 병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런 행복을 넘어섰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기쁨이었다. 그녀는 나의 마지막 몇 달의 빛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그녀의 미래를 확보했다는 것을 알기에 만족하며 안식에 든다. 이 결혼의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나의 손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를 존중한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인격에 대해 비방하는 자가 없기를 바란다. 아라벨라는 에드먼드의 말을 듣고 다시 울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신중한 준비가 의심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의 사생아 아들이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기도 전에 공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저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상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제가 진실을 증명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저를 파괴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대쉬우드 씨의 표정은 심각해졌고 그는 책상 위에 손을 모았다. 전하, 더 마음 아프실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법적으로 주장할 모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려는 듯 의도적으로 그녀의 자귀를 사용했다. 세바스찬 웬트워스가 사흘 전 바로 그 무도회 사건 다음 날 법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혼 증명서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병든 노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통해 얻어진 것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속권 주장이 인정되기 전에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의 버전의 사건을 믿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귀족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라벨라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와 닿았고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마치 갇힌 동물처럼 서재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슬픔의 안개 속에서 분노가 솟아올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힘을 주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저를 파괴하고 나서 제가 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종류의 남자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망가뜨리기로 그렇게 결심할 수 있냐고요. 대쉬우드 씨는 슬픈 이해심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세바스찬 웬트워스는 평생을 출생의 우연으로 인해 당연한 권리를 부정당한 유능한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북부 영지를 훌륭하게 관리했고 아버지를 충실히 섬겼으며 자귀를 받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씁쓸함을 이해합니다. 그는 당신을 이득을 위해 아버지를 조종한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뒤틀린 논리 속에서
그는 당신을 폭로함으로써 에드먼드의 기억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조지아나 여사가 아라벨라의 고통을 실용적인 날카로움으로 가르며 말했다. 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계획이 필요해요. 아이는 언제쯤 티가 나기 시작할까요? 아라벨라는 서성거리던 것을 멈추고 아랫배를 만졌다. 산파는 아마 3달 정도 더 지나면 눈에 띄게 될 거라고 했어요. 운이 좋고 맞는 옷을 입으면 4달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법원도 저를 믿지 않을 텐데. 세바스찬이 이미 모든 사람을 저에게 등 돌리게 만들었잖아요. 데시우드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깊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전하. 스캔들이 터진 직후에 지금 나서시면 어떤 판사나 귀족도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평판을 구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거나 더 나쁘게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공작에 적법한 상속인으로 속이려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은 스캔들이 잠잠해질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이 결혼할 당시 공작의 정신 상태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며 반박할 수 없는 사건을 구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바로 제가 없는 것이에요. 아라벨라는 여전히 배에 손을 얹은 채 말했다. 저는 제 상태가 드러나기까지 3달, 어쩌면 4달의 시간이 있어요. 일단 사회가 제가 비밀리에 결혼한 미망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제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든 저를 거짓말쟁이와 창녀라고 부를 것이고 제 아기는 사생아라는 낙인이 찍힐 거예요. 방 안은 창문에 빗줄기가 스치기 시작하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런던의 여름 날씨는 운명처럼 변덕스러웠다. 그리고 그들 셋은 책과 문서,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들에 둘러싸인 그 목재 패널의 성소에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상실과 두려움, 그리고 제한된 선택지의 억압적인 무게로 무거웠다. 서재 밖에서는 마차들이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태우고 덜컹거렸고 꽃 파는 사람들은 물건을 외쳤으며 도시는 끊임없는 리듬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아라벨라의 세상은 좋은 답이 없는 하나의 끔찍한 질문으로 축소되었다. 그녀의 동맹이 되어야 할 남자가 대신 그녀의 파괴자가 되었을 때, 시간이 그녀의 적이자 유일한 희망일 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이 불신과 비난의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할 때, 어떻게 그녀는 자신의 결혼을 증명하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마침내 조지아나 여사가 침묵을 깼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영리해야 해. 분노는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얘야. 전략이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고 진실이 있으며 약간의 시간이 있어. 우리는 이 3가지를 모두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고, 세바스찬 틉트.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해.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고 자신의 잔인함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남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이야. 아라벨라는 감정과 그녀가 품고 있는 아이의 무게, 그리고 앞으로의 전투의 거대함에 지쳐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보았다. 에드먼드의 신중한 필체가 그의 사랑과 법적 약속을 선언하고 있었고 반박할 수 없었어야 할 증거가 이제는 불 속의 종이처럼 연약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내지 못한 선택에 따라 공장령을 상속받거나 사생아라는 낙인이 찍힐 아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런던 어딘가에서 세바스찬 웬트워스는 자신이 정의를 위한 일격을 가했다고 믿으며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사실 무고한 여인을 파괴하고 자신의 태어나지 않은 형제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인데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잔인함, 적법한 상속인의 가장 큰 적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부정당하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야 할 사생아 아들이라는 끔찍한 아이러니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거의 벅찼다. 평판이 무너진 무도회 후 6주가 지났다. 아라벨라는 조지아나 여사의 서머싯 영지의 개인 정원을 걸으며 걱정과 슬픔으로 야윈 어깨에 쇼를 단단히 두르고 있었다.
비록 그녀의 허리는 자라나는 생명으로 인해 두꺼워지기 시작했지만 그 사실은 희망과 긴급함을 동시에 상기시켜 주었고 매일이 뒤집을 수 없는 모래시계 속의 모래처럼 느껴지게 했다. 시골은 런던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평화를 주었다. 메이페어를 독성 구름처럼 따라다니던 속삭임과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로부터의 거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곳 장미와 라벤더 사이에서 그녀는 사회의 심판이 갈비뼈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었고, 관찰의 두려움 없이 아랫배에 손을 얹을 수 있었으며, 에드먼드의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공포에 물들지 않은 짧은 기쁨의 순간들을 허락할 수 있었다. 그녀는 타고난 날씬한 체형에도 불구하고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변화는 헐렁한 모닝드레스와 조심스럽게 두른 숄이 무심한 관찰로부터 그것들을 가릴 만큼 미묘했지만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한두 달 후면 어떤 교묘한 재단도 그녀의 상태를 숨길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세바스찬 웬트워스가 불붙인 스캔들은 그녀에게 남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지옥불이 될 것이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안개로 축축했으며 그 안개는 연기처럼 땅에 달라붙어 있었다. 아라벨라는 정식 정원을 지나 고대 참나무들이 파수꾼처럼 서 있는 숲 너머로 이어지는 길을 따랐다. 그곳에서는 승마로가 영지를 가로질러 이웃 영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단지 시골의 고요함과 푸른 평화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말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와 함께 묵직한 쿵소리가 들려 그녀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고 심장은 경각심으로 두근거렸다. 길모퉁이를 돌자 거친 눈과 거친 숨을 몰아쉬는 기수 없는 큰 젓갈색 거세마가 서 있었고 땅에는 한 남자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관자놀이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엉겨 붙어 있었는데 그곳은 그가 넘어질 때 쓰러진 통나무나 아마도 바위에 부딪힌 곳이었다. 아라벨라는 숙련된 효율성으로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들이 응급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믿었던 시골 신사였다. 그녀는 숨과 맥박을 확인했고 둘 다 있었지만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머리 상처에서 흐르는 피의 양은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 그녀는 상처에 대기 위해 손수건을 꺼냈고 심장이 뛰는 와중에도 손은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손상을 더 잘 평가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기울였을 때야 비로소 그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녀를 덮쳤다. 세바스찬 웬트워스. 그녀의 평판을 파괴하고 그녀의 결혼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녀가 에드먼드의 미망인으로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도록 만든 남자가 그녀 앞에 무력하게 누워 있었고 취약하고 피를 흘리며 완전히 그녀의 자비에 맡겨져 있었다. 그리고 한 끔찍한 순간 아라벨라는 그냥 걸어가 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가 쓰러진 이곳에 그를 남겨두고 운명이나 행운 혹은 신의 정의가 그의 생사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다. 그녀는 실제로 뒤로 물러섰고 공포와 복수심 어린 만족감이 가슴속에서 싸우는 동안 손을 목으로 가져갔다. 이것은 분명 어떤 종류의 우주적 보복이었고 우주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저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가 그를 본 적 없는 척함으로써 균형을 맞출 기회를 그녀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형성되는 순간에도 그녀의 양심은 그것에 반항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든 사회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녀는 다른 인간을 그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했더라도 흙먼지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반은 흐느낌이고 반은 저주인 소리와 함께 그녀는 다시 세바스찬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에 손수건을 눌렀다. 그는 압력에 신음하며 눈꺼풀을 떨었지만 뜨지는 않았다. 아라벨라는 의사들이 부상자에게 사용하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웬트워스 씨, 제 말 들리나요? 일어나셔야 해요.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셨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열렸고 초점이 맞지 않고 혼란스러웠다. 폭풍 구름처럼 회색이었고 에드먼드의 것과 똑같았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쳐다보았는데 그가 무도회장의 황금빛 속에서 그녀를 한 번밖에 보지 못했고 그녀가 지금 머리를 실용적인 쪽머리로 묶고 보석이나 고급 직물 없이 하녀나 동반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시골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니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설 수 있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냥 오두막이 있어요. 본체보다 더 가까워요. 제가 도와주면 걸을 수 있겠어요? 세바스찬은 그녀를 보고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려고 애썼고 자신의 말에 대해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라벨라는 날카로운 권위로 그의 항의를 가로막았다. 당신의 말은 괜찮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머리에 상처가 있고 쉼터와 치료가 필요해요. 이제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서려고 해보세요.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둘 다 숨을 헐떡이게 만드는 힘든 일이었고 세바스찬의 무게는 그녀의 옆구리에 무겁게 쏠렸다. 아라벨라는 등과 다리에 무리가 가는 것을 느꼈고 뱃속의 작은 생명이 그 힘든 움직임에 항의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이 숲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돌 오두막을 향해 함께 비틀거리며 걸어갈 때 그가 너무 멍해서 그녀의 헐렁한 드레스 아래로 약간 둥글게 나온 그녀의 몸매를 알아채지 못하기를 기도했다. 그는 걸으면서 중얼거렸고 거의 의미가 없는 문장 조각들이었다. 늦었다는 것, 관리해야 할 영지들,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라벨라는 이를 악물고 둘 다 넘어지지 않도록 집중하며 오두막 문에 도착했고 그를 방 하나를 차지하는 큰 침대로 옮길 수 있었다. 오두막은 소박하지만 편안했고 조지아나 여사의 돌아가신 남편이 사냥 파티를 위해 사용했던 곳으로 돌벽난로와 간단한 가구 그리고 바로 이런 비상사태를 위해 비축해둔 물품들이 있었다. 아라벨라는 세바스찬을 침대에 눕히고 나서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아침은 추웠고 그에게는 온기가 필요했다. 불꽃이 타오르자 그녀는 물을 드고 깨끗한 천을 찾아 그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는 동안 그의 머리 상처를 제대로 닦고 붕대를 감았다. 그 첫날 밤 그는 고통과 혼란으로 헛소리를 했고 그녀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돌보는 동안에도 아라벨라의 가슴을 애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헨리를 보던 눈으로 나를 본 적이 없어. 세바스찬은 눈을 감고 베개에 기댄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적자, 항상 적자였지. 나는 그의 땅을 관리하기에는 충분했지만 그의 이름을 짊어지기에는, 그의 상속인으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 아라벨라는 그의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던 천을 짜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래서 당신은 마땅한 자리를 거부당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군. 당신과 나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과 기억 속에 잠겨 있었다. 어둠이 내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후두둑거리다가 창문을 때리고 바깥 세상을 회색빛 흐릿함으로 바꾸는 폭우로 변했다. 아라벨라는 자신이 이곳에 갇혔다는 것을 가라앉는 마음으로 깨달았다. 폭풍이 너무 거세서 본체로 걸어 돌아가는 것을 감행할 수 없었고 세바스찬이 여행하던 길은 이미 진흙으로 변해 아침이면 통행이 불가능해질 것이었다. 그녀는 불 옆 의자에 앉아 자신의 평판을 파괴한 남자가 침대에서 불안하게 잠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어떤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 그들을 이렇게 함께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했다. 사냥꾼과 사냥감이 뒤바뀌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돌보고 모든 자연의 질서가 뒤집힌 채로. 둘째 날 세바스찬은 아직 약했지만 더 정신이 맑았고 그녀가 가져다 준 국물을 받아 마시고 항의 없이 붕대를 갈도록 허락했다.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아라벨라는 단순히 자신이 조지아나 여사의 동반자인
페어팩스 양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사실 쏜버리 공작 부인이고 그가 공개적으로 그녀를 사기꾼 재산 사냥꾼이라고 비난했다는 결정적인 세부 사항을 생략했지만 충분히 사실이었다. 밖에서는 계속 폭풍이 몰아쳤고 비는 지붕을 두드리고 바람은 나무 사이로 울부짖었다. 작은 공간에 강제된 친밀함은 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세바스찬은 자신이 누구와 있는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말들을 더 자유롭게 했고 약해진 상태에서 경계심이 풀렸다. 아라벨라는 자신도 모르게 그가 자신의 고통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을 들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방문객이 있었어요. 그는 천장을 응시하며 말했다. 젊은 여자였죠. 모두가 저도 최악을 가정했어요. 그에게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를 믿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저는 항상 화가 나 있죠. 아라벨라는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물었다. 어쩌면 당신의 분노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세바스찬은 머리를 돌려 그녀를 보았고 그의 회색 눈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웠다. 어쩌면 진실이란 가장 적은 고통을 남기는 무엇이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버전을 선택하는 거고요. 저는 아버지가 조종당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가 저를 포함하지 않는 행복을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보다 쉬웠으니까요. 그 말은 정직하고 날 것 그대로 그들 사이에 허공에 맴돌았고 아라벨라는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잔인한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남자의 목소리였고 악당이 아니라 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의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6주 동안 품어온 분노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동정심을 느꼈다. 셋째 날은 맑게 개었고 밤사이 폭풍은 잦아들었다. 창백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새우며들어 황금빛 광선 속에서 춤추는 먼지 알갱이들을 비추었다. 세바스찬은 더 맑은 눈과 더 안정된 초점으로 깨어났고 아라벨라는 그가 머리를 돌려 자신을 제대로 보기 전에 심판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눈이 자신의 얼굴을 훑어보는 것을, 기억의 가장자리에서 익숙함이 간질거리자 좁아지는 것을, 그리고 완전한 인식이 파도처럼 그를 덮치자 넓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신, 그가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너무 빨리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녀로군. 무도회의 그 여자. 그는 말을 멈추었고 모든 함의가 자리를 잡자 그의 표정에 공포가 서렸다. 아라벨라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움직였고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턱은 반항적으로 치켜들었다. 네, 당신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다음번의 추측에 근거해 누군가를 파괴하기로 결정할 때 이 순간을 기억하시길 권합니다, 웬트워스 씨. 세바스찬은 위험하게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한 손은 붕대를 감은 머리에 대고 있었다. 기다려요, 제발. 제가 이해해야 해요. 당신은 아버지의 정부였나요? 그 질문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도끼가 덜했고 무도회장에서 기억하던 의로운 분노 대신 혼란과 피어나는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깊은 상처를 주었고 아라벨라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지며 대답했다. 저는 당신 아버지의 아내였어요. 그 말은 햇살 가득한 방 안으로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떨어져 퍼져나가는 파문을 일으켰다. 세바스찬은 입을 벌리고 지난 사흘 동안 회복했던 얼마 안 되는 혈색마저 사라진 얼굴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그가 함의를 헤아리는 것을, 이해와 공포, 그리고 끔찍한 후회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계시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마치 마침내 진실을 비추는 것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사냥 오두막에서 펼쳐지는 인간 드라마에 무심한 채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라벨라는 문에 등을 대고 서서 세바스찬의 적법한 형제가 잘하고 있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정하려 했던 상속인이 있는 약간 부푼 배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얹고 그가 모든 것을 바꾸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지 기다렸다. 세바스찬은 서머싯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동안 아라벨라 페어팩스가 아버지의 정부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계시가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의로운 분노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그를 자신이 만든 시면 속으로 내던졌기 때문에 여정이 비에 젖은 시골 풍경과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의 흐릿함 속에서 지나가는 듯한 혼란 상태에 있었다. 그 시면 속에서 괴물은 교활한 재산 사냥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서재로 직행하여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꺼내 마호가니 책상 위에 약간 떨리는 손으로 펼쳐 놓았다. 이전에는 너무 화가 나서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던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결혼증명서는 변호사의 파일에 존재했고 법적이고 적절하게 증인들이 있었으며 아버지가 쇠약해진 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료하고 유능했던 에드먼드의 죽음 3개월 전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 세바스찬은 서명과 인장을 응시하며 속이 메스꺼워졌다. 이것은 임종 직전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남자가 내린 신중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편지도 발견했다. 에드먼드와 데슈유드 씨 사이에 오간 결혼 합의금에 대한 서신, 아라벨라가 그의 사후에 어떻게 부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 조종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아닌 애정과 신중한 계획을 말해주는 단어들이었다. 세바스찬은 오후가 저녁으로 저물어 갈 때까지 서재를 서성거렸고 문서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검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려 헝클어뜨렸다. 마침내 그는 창문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그의 모습이 아버지의 회색 눈과 강인한 이목구비, 그를 적자로 만들어주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던 웬트워스 가문의 얼굴로 그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깊어가는 어둠 속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속삭였다. 그는 질투와 씁쓸함에 근거하여 무고한 여인을 파괴했고 그녀가 사실은 쏜버리 공작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재산 사냥꾼이라는 낙인을 찍었으며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최악은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그 모든 짓을 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잔인함을 아버지의 기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 외에는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 그 무게가 그를 짓눌렀고 숨쉬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세바스찬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존재, 즉 힘없는 자를 해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 고통이 자신을 잔인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째, 그는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교계 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런던의 응접실을 그토록 유독하게 만드는 거짓 관심으로 포장된 악의적인 가십의 종류였다. 그녀는 헨리에타 페어팩스 여사가 그녀의 의붓딸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 아라벨라가 어떤 불법적인 연애로 아이를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시골로 도망쳤다는 것. 그 소녀는 아마도 사생아를 적자로 속일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며 품이 있는 사람들은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세바스찬은 위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편지를 2번 읽었다. 만약 아라벨라가 임신했다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적법한 상속자일 것이고 자신의 이복 형제일 것이며 자귀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던 헨리가 아니라 진정한 쏜버리 공작 또는 공작 부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자신의 행동이 무고한 아이를 바로 자신이 겪었던 운명, 즉 이름뿐 아니라 사실상 사생아, 마땅한 권리를 부정당하고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며 자라는 운명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다. 그 생각은 견딜 수 없었고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그 악의적인 편지를 손에 든 채 서재에 서서 그 순간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 일을 바로잡을 것이고 옳게 만들 것이며 자신의 실수의 대가를 어떤 아이도 치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항상 원했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형제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그는 조지아나 여사에게 공식적인 만남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고 일주일 안에 서머시스로 다시 여행을 떠났다. 그가 영지에 도착하여 명함을 보냈을 때 그는 반쯤은 거절당할 것을 예상했고 아라벨라가 그를 보기를 거부하더라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하인이 돌아와 그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가을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잎사귀가 금색과 호박색으로 변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지아나 여사는 크림색 실크로 덮인 의자에 위엄있고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고 잠시 후 아라벨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푸른색의 헐렁한 모닝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세바스찬이 찾아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임신으로 부푼 배를 숨길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아랫배로 떨어졌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버지의 아이라는 증거는 명백했고 그가 거의 파괴할 뻔했던 것의 현실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를 덮쳤다. 그것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질문을 끝마칠 수 없었다. 아라벨라는 사냥 오두막에서 보았던 위험으로 턱을 치켜들었고 그를 흙먼지 속에서 피 흘리게 내버려 둘 모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처를 돌보게 만들었던 조용한 힘으로 말했다. 당신 아버지의 아이, 쏜버리의 적법한 상속인, 맞아요. 세바스찬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는 마치 줄이 끊어진 것처럼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의 모든 무게가 그를 익사시킬 듯한 파도처럼 덮쳐오자 얼굴을 두 손에 묻었다. 그는 자신의 형제의 마땅한 권리를 부정하려 했고 임신한 미망인을 공격했으며 자신을 부정했던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지아나 여사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완전히 동정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말했다. 웬트워스베 씨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죠. 시작하시죠. 세바스찬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감정으로 망가진 얼굴을 들고 진정한 후회가 담긴 눈으로 아라벨라를 보았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는 수치심으로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추측과 질투, 그리고 제 자신의 상처에 근거하여 당신의 평판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당신과 아버지의 기억 모두에게 얼마나 철저히 실패했는지를 발견하며 보냈습니다. 아라벨라는 둥근 배에 보호적으로 손을 얹은 채 서 있었고 그녀가 대답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서리처럼 차가웠다. 사과가 당신이 제게서 앗아간 것을 되돌려주지는 않아요, 웬트워스 씨. 그것은 스캔들을 없애거나 제 평판을 재건하거나 당신의 비난 때문에 제 아이가 사생아라는 낙인이 찍힐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지워주지 않아요. 아니요. 세바스찬은 그것이 그에게 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동의했다. 그렇지 않죠. 하지만 아마도 행동이 보상을 시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조지아나 여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떤 종류의 행동을 제안하시나요? 세바스찬은 숨을 들이쉬고 제안을 했다. 런던에서 오는 길에 연습했던 것이지만 아라벨라의 정당한 분노 앞에서 이제는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저는 제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결혼의 정당성을 증언하며 당신의 아이가 적법한 상속인으로 인정받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사용하여 당신의 평판을 회복하고 쏜버리 공작 부인으로서의 당신의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아라벨라는 회색 눈에 분명한 의심을 품고 그를 응시했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당신은 제 주장에 맞서 싸웠고 법적 이의를 제기했으며 결혼의 타당성에 대한 의심을 퍼뜨렸어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세바스찬의 목소리는 그가 대답할 때 갈라졌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사생아 아들로 제 잘못 없이 마땅한 권리를 부정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고한 아이를, 특히 제 자신의 형제를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실수가 또 다른 세대를 중독시키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햇살 가득한 응접실에 정직하고 날 것 그대로 걸려 있었고, 아라벨라는 대슈우드 씨가 그녀에게 맡겼던 문서들, 즉 결혼 증명서와 증인 진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에드먼드가 자신의 결혼과 그 속에서의 기쁨을 설명하며 쓴 편지들을 꺼내기 위해 필기용 책상으로 움직이기 전에 한참 동안 그를 살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세바스찬에게 건넸고 그가 읽는 동안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그 익숙한 대담한 필체로 쓰인 아버지의 말을 흡수하면서 떨렸다. 아라벨라 안에서 나는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찾았네. 에드먼드는 썼다. 기쁨 동반자, 단순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할 이유. 사랑이 젊은이들만의 것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시들었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다시 피어났으니. 세바스찬은 무심코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쳤다. 그가 끝마쳤을 때 그는 황금빛 햇살이 비치는 곳에 앉아 28배 동안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던 씁쓸함과 원망의 단단한 껍질이 속에서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마지막 몇 달 동안 행복했고 사랑과 위안, 기쁨을 찾았는데 세바스찬은 자신의 고통에 너무 사로잡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분노가 그를 에드먼드의 곁에서 멀어지게 했으며 그 마지막 소중한 몇 주 동안 아버지를 알 기회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이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숨기거나 닦으려 하지 않았다. 아라벨라는 남은 분노와 함께 아마도 내키지 않는 동정심 같은 더 부드러운 무언가가 담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고 그의 슬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는 당신에 대해 말했어요. 아시나요? 그의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는 당신이 멀어졌다고 슬퍼했어요. 그는 당신을 제대로 인정할 방법을 찾았더라면 하고 바랐어요. 세바스찬은 희망과 고통이 얼굴에서 싸우는 가운데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그가 저에 대해 말했나요? 자주요. 아라벨라는 그와 마주 앉으며 확인했다. 당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당신의 출생 환경에 대한 슬픔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대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을 사랑했어요, 세바스찬. 그는 당신이 그의 자식들 중 가장 유능하며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놀라운 것을 이루어냈다고 사회의 규칙이 허락했다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당신을 주장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세바스찬이 결코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이었고 무덤 너머로부터의 인정이었다. 그가 그 말들을 흡수하면서 불완전하지만 진정으로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를 위해 제대로 허락하지 않았던 슬픔을 느끼면서 새로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응접실 창밖에서는 비가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고 조용한 눈물처럼 유리를 두드렸다. 가을빛은 변하고 바뀌었다. 그리고 그 공유된 슬픔의 순간 세바스찬과 아라벨라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 그녀가 마음 주위에 쌓아올린 정당한 분노의 벽에 작은 균열이 나타났다. 조지아나 여사는 일어나 사이드보드의 디켄터에서 브랜디를 따라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으로 세바스찬의 손에 잔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의자로 돌아와 말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해요. 웬트워스 씨의 도움 제안은 관대하지만
그것이 충격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진심이고 지속적인 것인지 알아야 해요. 세바스찬은 브랜디를 비우고 잔을 옆에 두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안정적이었다. 당신의 신중함을 이해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저를 의심할 모든 이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 아버지의 기억에 맹세하건대 저는 아라벨라가 쏜버리 공작 부인으로 그리고 그녀의 아이가 적법한 상속인으로 인정받도록 제 힘이 닿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저는 제 법적 이의를 철회하고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말할 것이며 제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복원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정치적 자산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라벨라는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고 움직이는 배에 여전히 손을 얹은 채 한참 동안 그를 살폈고 마침내 사냥 오두막 이후로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을 던졌다. 이 도움의 대가로 제게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세바스찬은 그녀의 눈을 마주하고 간단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왜 저를 합법화할 방법을 찾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를 더 잘 알게 도와주세요. 그가 행복했던 마지막 몇 달에 대해 말해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적어도 그것만은 제게 주세요. 그것은 어떤 요구보다도 더 취약한 요청이었고 권리의 주장이 아니라 필요의 인정이었다. 그리고 아라벨라는 의식적으로 동의하기 전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에드먼드와의 석 달의 기억, 즉 세바스찬이 자신의 고집스러운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부정했던 이야기와 대화, 조용한 순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은 그녀가 아이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도움에 대한 작은 대가일 것이었다. 동맹은 그때 가을비가 내리고 황금빛이 황혼으로 저물어가는 응접실에서 형성되었다. 세바스찬이 잘못한 여인과 그가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남자 사이의 불안한 파트너십이었다. 그리고 신뢰는 아직 가대 언어름처럼 깨지기 쉬웠고 용서는 아직 입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고 그들 둘 다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필요로 했던 무언가를 향한 첫 작은 발걸음이었다. 세바스찬은 잠을 괴롭히고 깨어있는 시간을 중독시키는 죄를 속죄하려는 남자의 단호한 결심으로 런던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때 아버지의 북부 영지를 관리할 때 적용했던 것과 같은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아라벨라의 평판을 회복하기 위한 계산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아는 모든 영향력 있는 가문을 방문하고 그의 매력과 웬트워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스캔들에 대해 보통 닫혔을 문을 열었다. 그는 그로스브너 광장의 저택에서 말버러 공작 부인을 방문하여 꾸준한 손으로 결혼 증명서를 제시하며 자신이 애쉬포드 무도회소의 비난에서 심각하게 틀렸으며 아라벨라 페어팩스 여사가 사실은 적법한 쏜버리 공작 부인이고 자신의 고통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실크 장갑에 쌓인 철의 의지로 런던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여인인 공작 부인은 예리한 눈으로 듣고는 단지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당신이 실수했다고 믿으라는 말이군요. 이 번복이 진심이라고 왜 내가 믿어야 하죠? 세바스찬은 움츠러들지 않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대답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고통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쏜버리 공작 부인 아라벨라 페어팩스 여사는 흠잡을 데 없는 인품의 여인이고 제 아버지는 마지막 해에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틀렸고 그 깨달음 이후 매 순간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이페어와 벨그레이비아 전역에서 백작 부인, 자작, 그리고 사교계의 판단을 형성하는 사교계 부인들에게 비슷한 방문을 했다. 그리고 각 대화를 통해 그는 자신의 실수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꼈지만 동시에 인식의 작은 변화, 닫혔던 문이 열리고 비난을 대신하는 호기심을 보았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가 런던 가제트와의 인터뷰를 주선했을 때 왔다. 플리트 스트리트의 사무실에 앉아 그는 잉글랜드의 모든 응접실에서 읽힐 것을 아는 성명을 발표했다.
저는 이로써 손버리 공작 부인 전하에 대한 모든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합니다. 그는 열정적인 효율성으로 그의 말을 받아 적는 기자에게 말했다. 저는 사실이 아닌 추측에 근거하여 행동했고 씁쓸함이 판단을 압도하게 했으며 무고한 여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역사는 제 아버지의 마지막 해를 쇠락의 시기가 아니라 남은 몇 달의 빛을 가져다 준 사랑과 동반자를 찾은 예상치 못한 기쁨의 계절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사는 이틀 후 한면에 실렸고 런던 사회는 충격과 추측으로 술렁였다. 세바스찬 웬트워스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의 원래 비난만큼이나 스캔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자기 모두가 이 비밀 결혼과 죽어가는 공작의 마음을 사로잡은 젊은 여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서머싯에서 아라벨라는 커지는 불안감 속에서 기다렸다. 그녀의 손은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는 배로 움직였고 그 안에서 에드먼드의 아이는 점점 더 활기차게 차고 돌았다. 이는 무엇이 위태로운지와 그녀의 상태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세바스찬으로부터 그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받았다.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문적인, 신중하게 표현된 업데이트였다. 그녀는 행간의 의미를 찾으려 여러 번 읽으면서 그가 무엇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가 무엇을 성취하는지만이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지아나 여사는 아침마다 그녀와 함께 앉았고 두 사람은 밖에서 가을이 깊어지고 나무짚이 황금빛 눈처럼 나무에서 떨어지는 동안 햇살 가득한 아침 식사방에서 차를 마셨다. 그들은 전략과 비상대책, 그리고 세바스찬의 캠페인이 아라벨라의 임신이 눈에 띄기 전에 여론을 바꾸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헨리에타 여사로부터 온 편지가 아라벨라의 손을 너무나 격렬한 분노로 떨게 만들어 그녀는 주먹으로 종이를 구겨 불 속에 던져버렸다. 그녀의 계모는 도끼 어린 정확성으로 편지를 썼다. 아라벨라가 시골로 물러난 것이 의심스럽고 임신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으며 에드먼드의 죽음 이후에야 나타난 편리한 결혼 증명서는 어떤 불법적인 연애에서 비롯된 사생활을 합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고 암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악의적인 산문 속에서 조사가 아이의 진짜 부모에 대해 무엇을 밝혀낼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저뿐만 아니라 무고한 아이까지 파괴하려 해요. 아라벨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의붓손자를요? 어떤 여자가 아기로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죠? 조지아나 여사는 부직갱이를 들어 불타는 편지를 재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녀가 성공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세바스찬의 사회적 캠페인이 여론을 바꾸었지만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반격하지 않으면 네 계모의 독은 퍼질 거야. 급행 기술을 통해 런던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사흘 안에 대쉬우드 씨는 결혼의 정당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귀족 패널 앞에서 그가 공식 청문회라고 부르는 것을 주선했다. 에드먼드를 잘 알았던 데번셔 공작을 포함한 2명의 공작, 영적인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대주교, 그리고 어떤 판결이든 법의 완전한 효력을 갖도록 보장할 대법관 자신이었다. 아라벨라는 조지아나 여사와 함께 런던으로 여행했고 그들은 법적으로 그녀의 것이지만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버클리 광장의 손버리 타운하우스에 머물렀다. 그곳은 에드먼드의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고 그녀가 사랑하고 잃은 남자의 메아리가 남아있는 웅장한 저택이었다. 청문회는 맑은 10월 아침으로 예정되었고 아라벨라는 자신과 조지아나가 임신을 숨기기 위해 특별히 수정한 검은 실크 드레스를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다. 상의는 헐렁했고 숄은 자세히 보는 사람에게는 이제 명백한 배의 부푼 부분을 가리기 위해 적절히 걸쳐져 있었다. 그녀는 6개월째였고 아기는 활발하고 강했으며 방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랫배에 손을 얹고 이 아이가 마땅한 권리를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 청문회가 열린 웨스트민스터의 방은 엄숙하고 위압적이었으며
모두 목재 패널과 높은 천장에 엄격한 얼굴의 전임자들의 초상화가 심판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낡은 가죽과 밀랍 냄새가 맛볼 수 있을 만큼 짙게 공기를 채웠다. 귀족 패널은 높은 단상에 앉아 증언하러 온 사람들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표정으로 내려다보았고, 아라벨라는 그들의 정밀한 시선의 무게 아래 작게 느껴지며 대쉬우드 씨 옆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게 쉬려고 노력했다. 세바스찬이 도착하여 방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고, 짧은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결심과 함께 그녀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무언가, 청문회에 대한 긴장감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절차는 공식적인 언어와 법적 절차로 시작되었고, 그 후 아라벨라는 증언하도록 불려졌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서서 처음에는 부드러웠지만 말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에드먼드를 만난 것, 애정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깊어진 그들의 우정, 그의 청혼과 그녀의 수락, 그의 마지막 병환 동안 가족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그의 요청에 따라 그의 사후까지 비밀로 유지하기로 선택한 사적인 결혼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결혼 증명서와 증인 진술서를 제시했고, 에드먼드의 친절함과 재치, 그리고 무한히 길고도 가슴 아프게 짧았던 석 달 동안 그들이 공유했던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다. 패널은 질문을 던졌고, 일부는 부드럽고 일부는 날카로웠으며 불일치나 강요의 증거를 찾으려 했다. 아라벨라는 배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손을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모은 채 침착한 정직함으로 각 질문에 대답했다. 그때 세바스찬이 증언하도록 불려졌다. 그는 패널 앞에 어깨를 펴고 고개를 높이 들고 섰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수치심이 묻어났다. 저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말이 방 안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아버지의 행복을 보고 그것을 조종으로 해석했고, 친절을 목격하고 그것을 음모라고 불렀으며, 제 출생에 대한 씁쓸함이 제 판단을 흐리게 하여 추측과 질투에 근거하여 무고한 여성의 평판을 공개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는 에드먼드의 편지를 제시하며 진정한 사랑과 신중한 계획을 묘사하는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고, 마지막 몇 달 동안 예상치 못한 기쁨을 찾았다는 아버지의 말을 읽을 때 감정이 북받쳤지만 목소리는 꾸준했다. 저는 아라벨라 여사에 대해 틀렸습니다. 세바스찬은 결론지었다. 그녀의 인격과 동기, 그리고 제가 비난했던 모든 것에 대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입힌 피해를 되돌리려 이 몇 줄을 보냈지만 어떤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음으로 대주교가 증언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에드먼드를 40년 동안 알고 지낸 친절한 눈을 가진 노인이었고, 그의 말에는 영적인 권위와 개인적인 우정이 함께 실려 있었다. 에드먼드 웬트워스는 그의 죽음 3개월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첫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 그에게서 본 적 없는 행복으로 빛나면서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과 인간의 눈에 축복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라벨라 여사와의 결혼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고, 저는 그것이 임종 직전의 환상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건전한 정신과 기쁜 마음을 가진 남자가 내린 신중한 선택이었음을 주저없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대주교가 말하는 동안 아라벨라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에드먼드의 사적인 행복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듣는 것이 그녀가 깨닫지 못했던 부서진 무언가를 치유해 주었다. 그녀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눈을 깜빡였고, 조지아나 여사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패널은 심의를 위해 퇴장했고 기다림은 끝없이 느껴졌다. 아라벨라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이가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감지한 듯 뱃속에서 차는 동안 부는 시간처럼 늘어졌다. 패널이 돌아왔을 때 대법관이 일어섰고 방은 조용해졌다.
그가 말할 준비를 하는 동안 참석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이 위원회는 손버리 공작 에드먼드 웬트워스와 아라벨라 페어팩스 여사의 혼인이 법적이고 합법적이며 양 당사자의 완전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판결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의 무게를 싣고 있었다. 아라벨라 여사는 이로써 손버리 공작 부인으로 인정되며 그녀의 자손은 그에 따라 상속받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녀의 명예나 지위를 의심하지 말 것이며 전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계속 퍼뜨리는 자는 이 법정에 답해야 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그 말은 축복처럼 아라벨라에게 쏟아졌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한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아이, 즉 손버리의 적법한 상속이니 마침내 안전하게 인정받고 쉬고 있는 배로 움직였다. 안도감이 너무나 강하게 밀려와 반기 빙빙 돌았고 그녀는 기절하지 않기 위해 의자 가장자리를 꽉 잡아야 했다. 조지아나 여사는 단단한 손으로 그녀를 부축하며 해냈구나, 얘야, 네가 이겼어 라고 속삭였다. 아라벨라는 눈을 떴고 세바스찬이 방 건너편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안도감과 그녀가 정확히 읽을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축하를 건네고 대쉬우드 씨가 그녀의 자기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아기의 상속인 인정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동안 방은 천천히 비워졌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아라벨라는 마치 꿈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풀린 긴장감에 지쳤고 방금 일어난 일의 거대함에 압도되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버클리 광장 타운하우스 뒤에 작은 정원으로 물러났다. 공기와 조용함,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할 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10월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장미가 여전히 피어있고 보름달이 모든 것에 은빛을 드리운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졸졸 흐르는 분수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갈길에서 발소리를 듣고 돌아섰고 세바스찬이 마치 그녀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사라질 것처럼 천천히 주저하며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달빛이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그의 얼굴을 빛과 그림자의 평면으로 만들었다. 축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고 멈춰 서서 말했다. 오늘 당신은 훌륭했습니다. 강하고 위엄 있었고 제 아버지가 당신에게서 보았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죠.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요. 감사합니다. 아라벨라는 정원의 고요함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한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실수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고 있고 저를 돕는 것이 당신이 항상 원했던 것을 상속받을 형제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세바스찬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죠. 제가 입힌 해악 후에 제가 당신에게 빚진 최소한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보내기 전에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라벨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그녀가 검토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세바스찬은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빛 비치는 정원에서 낮고 강렬했다. 하지만 제가 남은 것은 아버지의 글을 읽고 당신의 용기를 보고 제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저를 대한 우아함을 보는 어딘가에서 제 마음을 온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라벨라.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애정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을 공개적으로 파괴했고 사적으로 의심했으며 당신이 분명히 느낄 경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 싸웠을 때 저를 움직인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주셨으면 했습니다. 아라벨라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손은 미친 듯이 뛰는 맥박이 느껴지는 목으로 갔다. 세바스찬, 설마...
그녀는 시작했지만 끝마칠 수 없었다. 그의 말의 충격이 그녀의 조리 있는 생각을 형성할 능력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한마디 한마디 진심입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숨을 멎게 할 만큼 강렬하게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저는 당신이 제 감정에 화답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기 전에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했을 뿐입니다. 이 불가능한 몇 주 동안 어딘가에서 제가 당신과 사랑에 빠졌고, 당신이 저를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이 저를 용서할 수 있든 없든, 그 사랑은 진짜이며 오늘 밤이 지나도 오래도록 진짜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요. 정원은 분수의 부드러운 음악과 아주 멀리서 들리는 런던 마차와 목소리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고, 달 아래 고요함의 주머니 속에 그들 둘만 남겨졌다. 아라벨라는 손을 목에 대고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서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행동을 보상 이상의 것으로 보지 않았고, 신중한 편지와 지칠 줄 모르는 옹호가 죄책감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서 비롯되었을지 궁금해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말을 꺼냈으니 그녀는 무엇을 느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의 가슴 속에 피어나는 작은 온기의 꽃이 위험한 무언가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지 안도와 명예회복의 여파가 그녀를 친절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세바스찬은 희망과 체념이 똑같이 담긴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말하지 않자 그는 마치 무언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처럼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평화를 위해 떠나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며 길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 당신 자신과 당신의 아이를 위해 무엇을 원하든, 묻기만 하면 제가 하늘과 땅을 움직여 그것을 제공할 것임을 알아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저는 제 남은 생애 동안 제가 당신에게 입힌 해악을 만회하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 자갈 위에서 발소리를 내며 걸어갔고, 아라벨라는 장미가 그녀 주위에 피어 있고 다가오는 비 냄새가 공중에 떠 있는 달빛 비치는 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배에 얹혀 있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언제 준비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그녀가 품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던 경멸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증오의 부재, 사냥 오두막에서 그의 상처를 돌볼 때 열렸고, 그가 그녀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그녀의 마음속 작은 부드러운 곳은 이 길고 이상한 여정에서 미망인에서 추방자로, 그리고 명예를 회복한 공작 부인으로 이어진 모든 것보다 그녀를 더 두렵게 했다.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하게도 모든 이성과 지혜에 반하여 그녀 자신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이미 간 곳을 따라갈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아라벨라는 청문회 이후 켄트의 쏜버리 영지로 물러났다. 런던의 정밀한 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그녀의 신중하게 정돈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세바스찬의 고백에 대해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다. 그녀의 마차가 문을 통과하여 고대 참나무들이 늘어선 긴 진입로를 올라갈 때 그녀는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 웅장한 황금빛 돌의 자코비안 양식 저택은 이제 법적으로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가 에드먼드의 아이를 키울 공작가의 본거지였지만, 죽음이 남편을 앗아가기 전에 그녀가 간신히 살기 시작한 삶의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그 영지는 웅장한 것들이 그러하듯 아름다웠다. 정식 정원과 높은 천장,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부로 꾸며진 방들이 있었다. 하지만 조지아나 여사는 공작가의 아파트를 집처럼 느끼게 도와주었다. 꽃과 부드러운 담요를 가져오고 가구를 재배치하여 공간이 위압적이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했다. 아라벨라는 조용한 날들의 일상에 정착했다. 날씨가 허락하면 정원을 산책하고 에드먼드의 책으로 둘러싸인 서재에서 독서를 하며
가을이 겨울로 깊어지고 배가 점점 더 활기차게 차고 돈은 생명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다가오는 출산을 준비했다. 세바스찬으로부터의 첫 번째 편지는 그녀가 켄트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에 도착했다. 기수가 신중한 형식으로 그녀에게 건넸고 아라벨라는 봉인된 종이를 한참 동안 응시한 후 열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 고백에 대한 선언이나 간청 혹은 응답 요구를 반쯤 예상했다. 대신 그녀는 그가 여전히 관리하는 북부 영지에 대한 사려 깊은 서신, 공작의 권한이 필요한 특정 소작농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가 서머시셋에서의 대화 중에 그녀가 했던 몇몇 발언을 고려할 때 그녀가 흥미로워할 만한 농업개혁에 관한 책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다. 그 편지는 친절하고 존중하며 사랑이나 감정, 혹은 그 달빛 비치는 정원에서의 고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라벨라는 그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 3번이나 읽었지만 그것이 게임이 아니라 단지 세바스찬이 더 이상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약속했던 우정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소작농 분쟁에 대해 답장을 썼고 그녀가 아직 배우고 있는 영지 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으며 책 추천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리하여 매주 이어지는 서신 교환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아라벨라가 점점 더 고립된 존재 속에서 가장 고대하는 것이 되었다. 세바스찬의 편지는 매주 목요일 시계처럼 도착했고 그것들은 결코 그녀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자신도 모르게 웃게 만드는 세상에 대한 관찰, 책과 아이디어, 그리고 겨울 북부 풍경의 특이한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영지와 소작농에 대한 실용적인 이야기 사이 어딘가에는 항상 그가 이전에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드러내는 한두 줄이 섞여 있었다. 요즘 속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11월서리가 아침을 은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할 때 한 편지에 썼다. 웅장하고 극적인 종류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조용히 쌓아가는 종류의 속죄 말입니다.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라벨라. 당신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파괴하지 않는 세상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서재에 앉아 있었고 한 손은 마치 그녀의 감정적 혼란에 반응하는 것처럼 차는 아기가 있는 배에 얹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거의 공황에 가까운 무언가와 함께 자신의 감정이 허락없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증오는 이해로 바뀌었고 이해는 위험할 정도로 사랑에 가까운 무언가로 번져갔다. 어느 날 오후 조지아나 여사는 그녀가 세바스찬의 최근 편지를 들고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띤 채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이모는 그녀가 가진 그 아는 듯한 방식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책과 영지 관리, 그리고 그의 북부 창문에서 관찰하는 별들에 대해 써요. 아라벨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한 번도 사랑에 대해 말하거나 제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의 자제력이 어떤 선언보다도 더 크게 말하고 있지. 조지아나 여사는 조카딸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을 마쳤다. 문제는 네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야, 얘야. 너를 덜 사랑하는 남자라면 자신의 우위를 이용하고 응답을 요구하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세바스찬은 너에게 의무나 압박 없이 네가 느끼는 것을 느낄 공간을 주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대단한 조종가의 솜씨이거나 자신의 만족보다 너의 행복을 더 원하는 만큼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행동이지. 아라벨라는 부풀어 오른 배, 곧 태어나 모든 것을 바꿀 생명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이것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를 믿을 수 있을지요. 저를 그렇게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이것이 진짜이고 단지 죄책감이 그를 친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없지, 조지아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믿기로 선택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거야. 둘 다 타당하고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줄게. 나는 저 남자가 순전히 의지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봤어. 나는 그가 네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 자존심과 지위, 그리고 그가 항상 원했던 상속을 희생하는 것을 봤어.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누군가 변했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처가 있었다고 해서 변화가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야. 선택은 너의 것이고 너 혼자만의 것이야. 그 대화는 다음 몇 주 동안 아라벨라를 괴롭혔다. 그녀의 임신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몸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졌으며 아기의 움직임이 때때로 숨이 멎을 만큼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세바스찬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조종이나 숨겨진 의도의 증거를 찾았지만 대신 일관된 친절과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남자의 점진적인 모습을 발견할 뿐이었다. 진통은 비가 창문을 때리고 바람이 저택의 돌벽 주위로 울부짖는 추운 11월 밤에 시작되었다. 아라벨라는 베를 바이스처럼 쥐어짜는 고통과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다리 사이의 축축함에 잠에서 깼다. 조지아나 여사는 몇 분 안에 도착했고 산파를 부르고 아라벨라가 출산에 적합한 잠옷을 입는 것을 도왔다. 또 다른 진통이 그녀를 덮치자 아라벨라는 계획하지 않았던 말을 내뱉었다. 세바스찬을 보내주세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제발, 그녀는 말을 끝마칠 수 없었지만 조지아나는 이해했고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의심 없이 폭풍 속으로 기술을 보냈다. 세바스찬은 북부 영지에서 촛불 아래 아라벨라에게 또 다른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오랫동안 입고 있던 분노의 갑옷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녀에게 보여주려 각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다. 그녀가 진통 중이고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읽었을 때 그는 왜 그런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고 단지 가장 빠른 말을 부르고 밤새도록 달렸다. 비에 흠뻑 젖고 공포가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녀가 너무 일렀고 아기가 너무 빨리 오고 있었으며 이제 그 둘 중 누구도 잃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동이 트는 회색빛 추운 새벽에 쏜버리에 도착했다. 그의 말은 거품을 물고 김을 내뿜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피로와 걱정으로 초췌했다. 하인이 그의 젖은 코트를 받았고 조지아나 여사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표정으로 현관에서 그를 맞았다. 자정부터 진통 중이야, 조지아나가 말했다. 아기는 작고 일찍 나오고 있어서 힘들어. 그녀가 특별히 너를 찾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재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소식이 있으면 전해줄게. 세바스찬은 갇힌 동물처럼 서재를 서성거렸고 위층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움찔했다. 아직 축축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려 헝클어뜨렸다. 그는 자신이 믿는지 확신할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며 아라벨라와 아기가 무사하기만 하다면 거래와 약속을 제안했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고 아침은 오후로 바뀌었다. 세바스찬은 복도에서 간간이 들리는 발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한 번은 고통인지 노력인지 혹은 둘 다인지 모를 외침이 들려 그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벽을 가득 메운 책들, 아라벨라가 이제 소중히 여기는 에드먼드의 컬렉션을 응시했다. 그는 마지막 몇 달 동안 예상치 못한 기쁨을 찾았던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고 아라벨라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수많은 해를 갖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와 함께든 아니든 그녀는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서재 문이 열렸을 때 세바스찬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돌아섰다. 산파가 지친 눈과 작은 미소를 띤 채 그곳에 서 있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전하. 그녀는 방금 태어난 아기에게 속한 자귀를 사용하며 말했다. 작지만 강하고 폐활량도 좋습니다. 공작 부인 전하께서는 지치셨지만 괜찮으시고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세바스찬은 안도감이 너무나 강하게 밀려와 다리가 그를 지탱하지 못하자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얼굴을 두 손에 묻고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살아남았다는 압도적인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산파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고 그녀는 그를 따뜻하고 황금빛 불빛이 깜박이는 공작가의 아파트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곳 큰 침대에 아라벨라는 베개에 기댄 채 머리카락이 축축축축하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고 팔에는 부드러운 담요에 쌓인 작은 꾸러미를 안고 있었다. 세바스찬은 천천히 경건하게 다가갔고 아라벨라가 그에게 아기를 내밀었을 때 그는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그 작고 따뜻한 무게를 받아들였다. 그의 큰 손은 마치 아기가 방적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복 동생을 받쳤다. 아기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드먼드의 눈, 즉 회색빛과 또렷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이 덮여 있었다. 세바스찬은 거세고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보호적인 사랑이 파도처럼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안녕, 작은 동생아. 그는 감정에 북받쳐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이 세상에서 네 자리를 결코 의심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우리 아버지의 눈을 가졌구나. 그를 결코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그에게 말해줄게. 에드먼드가 마지막에 행복을 찾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줄게. 눈물이 세바스찬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쏜버리 공작을 안고 서 있었고 아라벨라는 침대에서 피로와 부드러움 그리고 그녀 자신의 눈을 눈물로 빛나게 하는 다른 무언가가 담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부탁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지만 당신이 여기 필요했어요. 세바스찬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그녀의 팔로 돌려주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을 입술로 가져가는 것은 경건하고도 절박한 제스처였다. 당신은 모든 권리가 있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당신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무서웠어요. 두 사람 모두를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 편지와 기다림의 몇 주 동안 어딘가에서 이 아이가 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호해야 할 내 아이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는 말이 너무 크고 날 것이어서 끝마칠 수 없었다. 사랑해요. 아라벨라는 불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싸웠어요. 그것을 두려워했고 감사나 안도감 혹은 사랑 외에 다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방금 당신이 내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부드러움과 맹렬한 보호심 그리고 당신이 결코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그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사랑해요, 세바스찬. 당신이 한 짓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알고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 상처를 지우지는 않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세바스찬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울었다. 그의 온몸을 흔드는 큰 흐느낌이었다. 아라벨라는 자유로운 손을 뻗어 위로와 수용의 제스처로 그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아기는 그의 생애 첫 몇 시간 동안 주변의 성인 드라마에 무심한 채 작은 킁킁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야기는 그 고백과 수용의 순간에 끝날 수도 있었지만 삶은 언제나 그렇듯 계속되었고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다. 어린 에드먼드 찰스 웬트워스는 작고 연약한 아기에서 얼굴을 보고 미소 짓고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잡는 건강하고 번성하는 아기로 자랐다. 세바스찬은 쏜버리에서 끊임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곳에 살지는 않았지만 자주 방문했고 천천히 아라벨라의 가족들은 그를 기대하게 되었고 그를 그들의 여주인을 파괴한 남자가 아니라 그녀가 재건하는 것을 돕는 남자로 보게 되었다. 세례식은 봄이 완전히 오고 영지 정원의 수선화와 이른 장미가 피는 완벽한 5월의 날로 계획되었다. 개인 예배당은 가족들로 가득 찼는데 그 중에는 조카의 탄생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에드먼드의 죽음 전까지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상속을 잃은 것에 대해 아무런 원망도 품지 않아 모두를 놀라게 한 헨리도 있었다. 아라벨라는 대모로 섰고 세바스찬은 대부로 섰다. 대주교가 아기의 이름, 즉 그의 아버지와 이복 형제의 이름을 딴 에드먼드 찰스 웬트워스를 선포했을 때 세바스찬의 눈은 예배당 건너편에서 아라벨라의 눈과 마주쳤고 그들이 살아남고 이룬 모든 것이 그 시선에 담겨 있었다.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끈 모든 고통과 변화, 그리고 힘들게 얻은 사랑이. 의식이 끝난 후 손님들이 샴페인을 마시고 어린 공작을 어르는 동안 아라벨라와 세바스찬은 그가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평생 전처럼 느껴지는 그 10월 밤의 정원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이제는 따뜻한 5월 저녁에 장미가 피고 공기는 성장과 가능성의 냄새로 가득했다. 세바스찬은 그녀의 양손을 잡고 그가 달빛 아래 서서 마음을 쏟아냈던 그 자갈길에 무릎을 꿇어었다. 속죄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편지의 말을 되풀이하며 말했다. 그리고 용서, 그리고 누군가를 그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히 알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제가 당신에게 한 짓을 되돌릴 수 없고 그 고통에 몇 달을 지울 수는 없지만 제 남은 생애 동안 매일 당신의 사랑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아라벨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의무 때문이나 당신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때문에요. 네, 아라벨라는 주저없이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무도회에서 저를 파괴한 남자가 아니라 저를 재건하고 저를 위해 싸우고 속죄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준 남자니까요. 네, 세바스찬, 1000번이라도 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사파이어가 저녁 빛을 받아 푸른 불꽃을 뿜어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어나 처음으로 그녀에게 제대로 키스했다. 부드럽고 경건하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에드먼드 찰스가 세례를 받은 같은 예배당에서 3개월 후에 결혼했다. 가족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다. 세바스찬이 서약을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당신이 지금의 여성으로서뿐만 아니라 당신을 만든 여정을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에게 준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당신을 맹렬히 사랑하고 충실히 보호하며 매일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상기시켜 줄 것을 맹세합니다. 아라벨라 자신의 서약도 그의 것과 정직함과 깊이에서 일치했다. 저는 당신을 과거의 당신이 아닌 지금의 당신으로 볼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과거에 갇히지 않고 과거를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 것을 맹세합니다. 가장 강한 기반은 종종 이전에 있었던 것의 폐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기에 맑은 눈과 열린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예배당에서 나왔을 때 어린 에드먼드는 조지아나 여사의 팔에 안겨 기다리고 있었다. 통통한 손으로 세바스찬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이 되려 하는 듯한 무의미한 음절을 온갈거렸다. 세바스찬은 이 아이가 동생이자 의부사들인 복합적인 존재였기에 몇 달 동안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 사람의 쉬운 자신감으로 그를 안았다. 그들 셋은 봄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하고 수선화가 주위에 피어 있으며 미래가 가능성으로 밝게 펼쳐진 예배당 계단에 서 있었다.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고통스럽고 어려웠으며 스캔들과 고난으로 점철되었다면 목적지는 모든 시련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 아라벨라는 남편이 아들을 그토록 부드럽게 안고 있는 것을, 이제 그들의 공동의 집이 된 영지를, 비극만 될 뻔했던 것의 폐허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가족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석 달의 기쁨과 그의 자귀를 상속받을 아이를 준 에드먼드를 생각했고, 그녀를 파괴하고 나서 재건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재건한 세바스찬을 생각했다.
이것은 그녀가 비밀 결혼식에서 죽어가는 공작과 결혼했을 때 상상했던 삶이 아니었고, 스캔들이 그녀를 삼킬 위협을 했던 그 무서운 몇 달 동안 꿈꿨던 미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고 힘들게 얻었으며 용서와 변화, 그리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매일 선택하는 종류의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 공작의 사생아는 그녀가 아버지의 적법한 상속인을 품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 무도회에서 그녀를 망가뜨렸다. 그리고 그 고통과 오해의 재앙적인 충돌에서 그들 둘 다 예측할 수 없었던 무언가, 즉 속죄와 파트너십, 그리고 과거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과거를 인정하는 사랑이 나왔다. 세바스찬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를 하고 어린 에드먼드가 끈적한 손가락으로 그의 크라바트를 잡았을 때 아라벨라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때때로 최고의 결말은 아무도 처음에 쓸 수 없었던 것들, 즉 일어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의 잔해에서 나타나 그렇게 비싸게 샀기 때문에 훨씬 더 소중해지는 것들이라고.